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3명의 소녀들, 포토어스 미싱 트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4년 12월 23일 정오 무렵 한 마을에 살던 3명의 소녀가 당시 지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던 쇼핑 명소였던 세미너리 사우스 쇼핑센터로 크리스마스 쇼핑을 갑니다.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17세의 메리 레이첼 트릴리카는 키는 168cm, 몸무게 49kg의 마른 체격으로 긴 갈색 머리에 녹색 눈이 아름다운 백인 소녀였죠. 사우스웨스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지만 21세의 남편 토미 트릴리카와 6개월 전 결혼해 일찌감치 가정을 이룬 유부녀이기도 했고요. 레이첼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14세 이웃집 소녀 리사른의 윌슨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9세 소녀 줄리엔 모슬리가 자신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죠. 놀아줄 사람이 없어 심심하던 차에 동네 언니들이 재밌는 곳에 간다고 하니 따라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첼과 리사는 쇼핑센터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죠. 특히 리사는 남자친구와 오후 4시까지 크리스마스 파티에 갈 예정이라 최대한 빨리 장을 보고 돌아오고 싶었거든요. 레이첼은 어린 줄리에게 쇼핑센터에 가도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가고 싶으면 부모님 허락을 받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줄리는 한달음에 달려가 어머니 라얀 모슬리에게 언니들과 나갔다 와도 되냐고 물었죠. 라얀은 돈이 없으니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줄리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성화에 못 이긴 라얀은 저녁 6시까지 돌아오는 조건으로 외출을 허락하죠. 딸보다 서너살 많은 리사가 동행한다고 하니 크게 걱정될 건 없어 보였고요. 이렇게 결성된 트리오는 레이첼이 운전하는 1972년형 올즈모빌 98을 타고 쇼핑센터에 도착합니다. 쇼핑센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었고 소녀들은 쇼핑센터 곳곳을 누비며 쇼핑을 즐겼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리사가 남자친구와 파티에 가기로 약속했던 오후 4시가 지나고 줄리가 엄마와 약속했던 저녁 6시가 다 되도록 소녀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들이 걱정된 가족들은 쇼핑센터로 향했고 당일 저녁 6시 30분경 상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레이첼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 소녀들이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녀들은 그날 오후 쇼핑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고 이후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죠. 가족들은 소녀들이 아직 쇼핑센터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매장을 돌아다니며 매니저들에게 소녀들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소녀들을 찾는 안내 방송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소녀들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죠. 가족들은 밤이 늦도록 소녀들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시종 사건은 포트워스 경찰서 청소년 부로 넘겨졌죠. 가족들은 소녀들이 끔찍한 범죄에 휘말린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경찰들은 단순 가출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도 조짐도 이전에 집을 나간 적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경찰은 가족들이 원하는 만큼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답답했던 세 소녀의 아버지는 산탄총을 꺼내들고 레이첼의 차 주변에 잠복한 채로 혹시 돌아올지 모르는 소녀들 또는 사건의 범인들을 기다렸죠. 소녀들이 단순 가출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실종 다음날 레이첼의 남편인 토미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하면서 뒤집히게 됩니다. 토미가 받은 편지 봉투 왼쪽이 모서리에는 레이첼이라고 연필로 휘갈겨 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철자를 틀려 고쳐 쓴 흔적이 남아 있었죠. 또 남편의 풀네임 토마스 A 트릴리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요. 봉투 안에는 연필이 아닌 잉크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내용은 붙잡을 거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일단 떠나기로 했어요. 휴스턴으로 갈 거예요. 일주일 뒤에 봐요. 차는 쇼핑센터 위 주차장에 있어요. 사랑해요. 레이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경찰이 한 말처럼 가출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지만 편지에는 허술한 점이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일단 레이첼은 평소 토마스를 톰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는데 편지에는 형식적으로 풀네임을 쓴 것으로 보아 레이첼이 쓴 편지가 아닐 확률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인 레이첼의 철자를 고쳐 다시 적었다는 점, 봉투에 적힌 글자는 연필로 썼는데 편지는 다른 종이의 잉크로 썼다는 점, 글씨체나 쓰는 표현이 평소 레이첼 같지 않다는 점 등 가족들은 이 편지가 범인 또는 범인들이 쓴 것이라고 확신했죠. 혹시 장난으로 보낸 편지가 아닐까 했지만 내용을 보면 장난 편지는 아닌 듯 했습니다. 소녀들에 대한 첫 번째 기사는 실종 당일 보도되었는데 기사에서는 소녀들의 차가 쇼핑센터 동쪽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잘못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차가 쇼핑센터 위 주차장에 있다고, 즉 편지를 쓴 사람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죠. 경찰은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편지에는 발송지 76083으로 보이는 우편번호가 흐릿하게 남아있었는데 3인지 8인지 헷갈릴 만큼 흐릿했죠. 다섯 번째 3도 3인지 8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텍사스주 엘리아스빌의 우편번호 76038이거나 텍사스주 웨더포드의 우편번호인 76088이라고 추정했으나 발송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신인 추적은
불가능해져. 게다가 경찰 조사관은 편지 속 필체가 레이첼의 글씨체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세 소녀의 부모와 레이첼의 남편은 끝까지 레이첼이 그 편지를 쓰지 않았으며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죠. 실종 당시 레이첼은 결혼한 지 6개월차 신혼부부로 남편 토미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둘 사이에 친자식은 없었지만 토미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2살 배기 아들 숀이 있었으며, 레이첼은 숀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거든요. 다른 두 소녀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줄리의 어머니 리아는 9살 나이에 어린 딸이 자신의 품을 떠나 가출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으며, 리사의 어머니인 주디 윌슨은 딸이 실종 당일에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을 근거로 절대 자신의 의지로 마을을 떠났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레이첼의 어머니인 프란시스 랭스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출했다고 믿어도 나는 죽는 날까지 납치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호소했죠. 우왕좌왕하는 사이 해는 바뀌어 1975년이 되었습니다. 편지의 일주일 뒤에 돌아오겠다고 했던 소녀들은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포기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텍사스주 전역에 있는 신문사에 연락해 실종자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노력에 힘입어 의미 있는 제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신이 레이첼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한 청년은 쇼핑센터에 있는 음반 매장에서 세 소녀와 마주쳤고, 레이첼과 인사를 나눴는데 이때 소녀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쇼핑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한 점원은 어떤 여자가 실종 당일에 쇼핑센터에서 소녀들이 납치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제보했죠. 점원이 들은 바에 따르면 전단지 속 3명의 소녀는 쇼핑센터 버디스 식료품점 근처에서 지붕 위에 조명이 달린 노란색 픽업 트럭에 강제로 태워진 뒤 사라졌고요. 내용이 자세해 신빙성이 높은 진술로 판단되었지만 정작 목격자라는 여성도 목격담 속의 노란색 트럭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쇼핑센터 내 거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라진 소녀들을 본 적이 있나 없나 탐문조사를 진행했죠. 소녀들을 만났거나 본 직원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몇몇은 실종 당시 리사가 스윗 어니스티라고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냈죠. 하지만 소녀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소녀들이 사라지고 인근 지역에서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이 다량 발견되었지만 조사 결과 소녀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고요. 가족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심령술사와 초능력자까지 찾아갔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무당을 찾아간 것이죠. 이 중 한 명은 소녀들 중 리사가 약물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다른 2명까지 휘말린 것이며 현재는 3명 모두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지역 내 호수 근처를 수색해보라고 말했죠. 리사의 어머니인 주디 윌슨을 비롯해 소녀의 가족들은 딸들이 약물 문제에 얽혀 실종되었다는 말에 펄쩍 뛰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반박했지만, 해당 초능력자는 실종자 중 가장 어린 소녀가 빨간색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줄리 모즐리는 실종 당일 빨간색 테니스화를 신고 나갔으며 이는 당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었거든요. 가족들은 사립 탐정을 고용해 소녀들을 찾는 한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초능력자 심령술사가 짚어주는 지역까지 강범위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죠. 그렇게 소녀들이 실종되고 6주가 흐른 1975년 2월 6일 밤 11시경 줄리의 어머니 라얀에게 수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고 여러 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사실 집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 밤낮 없이 장난전화가 걸려오고 있던 터라 이번에도 장난전화라고 생각해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희미하게 여자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라얀이 누구냐고 묻자 앳된 목소리의 소녀가 엄마라고 대답했죠. 라얀은 전화를 건 사람이 잃어버린 줄리라고 확신하며 정말 줄리냐고 묻자 소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라얀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질문을 쏟아냈지만 소녀는 웅얼거리며 모른다고만 답했고, 무언가 다른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전화가 끊어졌죠. 경찰은 장난 전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라얀은 설사 누군가 속였다 할지라도 전화통화를 한 건 줄리가 맞으며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고요. 라얀의 바람과는 달리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1년 뒤 들판에서 3개의 해골이 발견되면서 소녀들의 유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엑스레이 기록 등과 대조한 결과 뼈의 주인은 사라진 소녀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로도 텍사스주 라이징 스타라는 작은 마을에 소녀를 납치한 범인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집중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1981년 봄에는 브리조리아 카운티 늪 지역에서 인간의 유골 일부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지만 한 달간의 조사 끝에 소녀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도 소녀의 가족들은 인근 지역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되거나 추가 목격자가 나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고, 그때마다 확인하고 절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죠.
했죠. 시간이 흘러 1991년 10월 에도라도 제인도 살인사건의 범인 제임스 맥알핀이 믿지 못할 진술을 늘어놓으며 포트워스 미싱 트리오 사건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됩니다. 맥알핀은 1991년 7월 10일경 자신의 전 여자친구이자 데리고 있던 매춘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살해된 여성이 포트워스에서 실종된 소녀들의 친구이며 가출한 소녀들과 같이 매춘부 일을 했다고 진술했죠. 하지만 맥알핀과 살해된 여성의 행적을 추적해 알리바이를 확인한 경찰은 맥알핀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죠.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아직까지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편지는 수십 년 동안 연방수사국을 포함해 전국의 필체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됐으나 레이첼이 쓴 것인지조차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죠. 하루아침에 사라진 3명의 소녀들 포트워스 미싱 트리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